대화는 어떤 논리적 결말도 감정의 정화도 구하지 못한 채 날것의 상처만을 남기고 중단되었다. 인간의 언어란 이토록 무력하여 서로를 파괴할 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성아는 그 길로 최소한의 세간만을 챙겨들고 집을 나갔다. 직장 근처의 한평 남짓한 고시원, 그 비좁고 어두운 방이 그가 선택한 일시적 망명의 처소였다. 인간의 정이란 얼마나 부질없는가. 한 이불을 덮던 이들이 생면부지의 타인보다 더 차갑게 돌아서는 데는 한 달의 시간으로도 과분했다. 잘 지내냐는 형식적인 안부조차 오가지 않는 무미건조하고 황량한 나날들이 흘러갔다. 가정을 지탱하던 서사는 소멸했고 남은 것은 법적 절차라는 건조한 행정의 영역뿐이었다. 송달된 가정법원의 출두 통지서는 그들의 파탄을 공식화하는 서류였다. 법원이라는 엄숙한 공간에서 조사관의 신문이 이어졌으나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관계의 사체를 확인하는 통과 의뢰에 불과했다. 또다시 고독한 한 달이 흘렀고 조정 심판관들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그 지루한 반목의 시간 속에서도 두 사람이 일치를 본 것은 이혼이라는 당위뿐이었다. 아이를 자신이 양육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의 투쟁 속에서 자식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의 전유물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서로의 평행선만을 확인한 채 시간은 무심히 흘러 또다시 한 달의 강을 건너고 있었다. 드디어 각자의 손에 이혼 소장이라는 이름의 선고문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서로를 향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서운함과 불만, 회한과 미움이 뒤엉켜 오물이 묻은 폐기물처럼 글자 밑바닥에서 징그럽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소장을 받아든 두 사람의 혈관 속으로 섭씨 100도의 적개심이 들끓어 올랐다. 타협이 여지는 소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상대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뿐이었다. 첫 번째 재판일,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정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유아교육 전문가답게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의 영혼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에 대해 매뉴얼에 박힌 정교한 증언들을 폭포처럼 쏟아냈다. 누구도 틈새를 치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논리였다. 판사의 고개가 미세하게 끄덕여지는 순간 성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절망이 그의 시야를 검게 물들였다. 그러나 성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턱관절이 부서져라 이를 악물었다. 뒤집어야 한다. 반드시 저 여자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와야 한다. 성아의 내면에서 맹수 같은 투지가 번뜩였다. 두 번째 재판일, 성아는 칼끝을 바꿨다. 정령이 아이를 키우며 안겨준 정서적 박탈감과 트라우마의 중심부를 정확히 겨냥했다. 성아가 법대에 툭 던지듯 제출한 것은 효성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이 그림의 기괴한 색채와 일그러진 형태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성아의 낮고 집요한 설명이 시작되자 정령의 얼굴 위로 당황스러움이 그늘처럼 내려앉았다. 성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김정령 씨는 다른 어머니들과 다릅니다. 아이와의 감정 소통 회로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건 왜곡입니다. 정령이 핏대를 세우며 맞섰으나 판사는 여전히 정령의 전문성에 무게를 두는 듯 건조한 어조로 다음 달 재판을 기약하며 퇴장해버렸다. 성아의 숨통이 다시금 조여들었다. 세 번째 재판일, 성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듯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양육권만 주신다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에게 행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영혼을 말려 죽이는 학대입니다. 비약이 심하군요. 제지합니다. 판사의 날카로운 경고가 떨어졌지만 성아는 멈추지 않았다. 제 어머니는 아직 아이를 돌보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십니다. 양육권만 주신다면 김정령 씨가 아이를 언제 보든 무엇을 요구하든 다 협조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모두 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구걸이자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지독한 맹세였다. 그 격렬한 사투를 정령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순간 분노의 장막 뒤로 가려져 있던 해묵은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저 사람은 아이에게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같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그녀는 성아의 그 본연의 질감을 잘 알고 있었다. 시선을 돌려 제 내면을 응시했다.
과연 나는 직장을 다니며 이 부서진 아이를 온전히 품어낼 수 있을까? 거대한 의문과 회의감이 그녀의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판사는 5살 된 효성이를 직권으로 재판정에 앉혔다. 그리고 성아와 정령을 문 밖으로 내보냈다. 문이 닫혔다. 판사와 아이 둘만의 시간 10분이 흘렀다. 문 저편의 시간은 무게가 없었고 고요했다. 다시 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왔다. 두 사람이 재판정에 들어서자 판사는 다음 달에 선고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은 끝났다. 성아도 정령도 모두 뼈와 살이 갈려나간 것처럼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다. 법정 문을 나서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입꼬리에 옅은 미소가 매달렸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비웃음도 분노가 섞인 조소도 아니었다. 서로의 심장을 향해 서슬퍼런 칼끝을 겨누었던 그 잔혹한 마음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뒤에 남은 지독한 허탈함, 오직 그뿐이었다. 한 달 뒤 종이봉투에 담긴 판결문이 배달되었다. 판결문 두 사람은 합에 이혼한다. 양육권은 진성아에게 있다. 김정령이 원한 대로 면접 교섭권은 주말 이틀에 한한다. 그 외 언제든지 김정령이 원한 시간에 진효성을 만나고자 한다면 진성아는 이에 응해야 한다. 판결문은 간결했고 사정이 없었다. 그것을 읽는 두 사람의 마음은 시원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았다. 생을 함께 시작했던 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의 진흙탕에 당도하게 되었는지 그저 자기 자신들이 징그럽고 미울 뿐이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신의 오만을 돌아보는 존재인가. 정령은 판결을 받아들인 후 자신이 고수해왔던 철저한 통제와 규격화된 교육 방침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주말마다 효성이의 손을 잡고 드럼 학원으로 향했고 푸른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림을 가르치고 화려한 공연을 보여주며 메말라버린 아이의 정서라는 대지에 뒤늦게 물을 대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향해 고슴도치처럼 날을 세우던 효성이의 경계심도 계절이 바뀌듯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이 보였다. 성아 역시 자신의 생을 온전히 아이에게 저당 잡혔다. 피의자들을 상대하던 피로가 가시지 않은 비번일이면 그는 효성이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강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온전히 아이와 놀아주는 데 바쳤다. 성아가 출근하는 날 효성이는 할머니의 낡은 품에서 시간을 보냈다.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놀이공원 갔다며 노인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를 보며 노인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애미와 아비가 찢어지는 그 잔혹한 법정 안에서 어린 효성이가 엄마가 싫다며 도망치듯 뛰어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노인의 가슴 속에는 며느리 정령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파도가 수시로 몰아쳤다. 혈육의 정이란 이토록 배타적이고 맹목적인 법이었다. 어느 주말 면접 교섭을 마치고 효성이를 성아에게 데려다주며 정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당부했다. 효성이가 수학 기초가 약해. 그러니까 이 문제집 매일 풀리고 오빠가 직접 채점해서 틀린 부분 꼭 다시 가르쳐줘. 성아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러나 성아는 정령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내 교육 방식은 너의 그 숨막히는 정답론과 다르다는 무언의 시위였다. 성아는 아이에게 딱딱한 수식과 숫자를 강요하는 대신 머리맡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효성이는 정답을 찾아야 하는 수학 문제보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자아내는 아득한 이야기의 세계를 더 갈망했다.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동화 속 주인공을 자신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 아빠 알라딘 말고 효성이. 성아는 기꺼이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아버지가 지어낸 이야기의 서사 속에서 효성이는 정령이 가두어 두었던 숫자의 감옥을 탈출하여 거대한 푸른 창공을 향해 그 어떤 구속도 없이 자유로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상처 입은 어린 영혼이 비로소 스스로의 날개를 펴는 순간이었다.